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의 온도차가 꽤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코스피가 장중에 7,600선을 돌파하는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슈 이게 좀 해결이 되면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완화 소식도 있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실적도 어느 정도 나름 안도감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브리핑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실적은 왕답게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 또 웃돈 흐름이었고 사실 엔비디아는 AI의 굉장한 주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분석 나오면 항상 영업 이익률 최고치 찍었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역시 매출 총 이익을 봤을 때 75%를 기록하는 그런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EPS 역시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고 중요한 건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 이런 부분 도 상회했을까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웃돈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 추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얘기도 800억 달러 요 정도 규모로 좀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배당도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이야기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쪼록 AI 산업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주목한다라는 내용이 주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통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영향력 이런 부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인터뷰를 하나 담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분석하시는 연구원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아침부터 보셨을 텐데 12분기 연속 매출 좀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뛰어넘었고 계속해서 이 분기 매출 성장률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 최근에 한 5분기 연속 정도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캐펙스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미리 형성이 되어서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가속 IMF가 1조 달러로 그대로 유지한 게 살짝 실망 요인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 이제 베라 CPU나 LPX 렉 같은 추가 성장 촉매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온 실적에도 시간의 거래 주가에서 보면 일부 좀 변동성이 있던 그런 흐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향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들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궁금했던 거 중국 쪽으로 데이터 센터향, 칩 수출 그런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뭐 분명한 거는 나오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번 주에도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50만 원, 하이닉스는 3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8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점은 하반기에 루빈 가속기가 그대로 양산을 할 거라고 밝혔던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HBM4의 본격적인 램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인증 지연이 발생했던 스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해주면서 이 램프업 속도를 다 같이 올리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4의 정상적인 출하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언급한 CPU의
그 큰 접근 가능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서버용 DRAM과 HBM 모두 다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가 흐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든든한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요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형 수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쪽은 중국에 수출을 해서 이 중국의 가속기 자립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다시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과 서방 지역 그리고 중국 외 지역은 이 분리된 시장으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사이트 전해주세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이번 주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매크로 이슈로 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비중 확대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보고 있고 아직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반도체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분석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인준 연구원님은 사실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반도체 관련한 전략이 있을 때 인사이트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개장 직후보다 오름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7,6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간 극적 타결이 있었고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도 하락했고 국채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증시 분위기는 긍정적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6% 가까이 올라주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그룹주가 함께 올라주고 있고 LG전자도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피지컬 AI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방산, 원전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주면서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따라잡았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름폭이 더 컸는데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그간 눌려있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를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결국에는 상승률을 더 앞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7% 넘게 급등하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3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9만 1천 원 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최근 들어 기판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붙으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연일 상승 중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180만 원짜리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삼성전기 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실리콘 컵패시터를 미국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12.25%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사업 기대감 함께 붙고 있는 LG 이노텍도 오름폭 키우면서 9.74% 가까이 오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SDI 5.6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7%가량 급등 중입니다. LG 엔솔까지 3.5%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현대차 주가가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수급이 좀 붙었는데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하며 출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 회복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가 오늘 15% 넘게 오르면서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액추에이터 생산 시설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자로 나온 소식이었는데 현대모비스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15%가량 급등하면서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현대모비스 쪽으로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이끌어주면서 LG전자 같은 후발주자들도 함께 움직여줍니다. LG전자 16% 넘게 급등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LG도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오늘 20만 전자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붙으면서 재건 관련된 종목 좋습니다. 현대건설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6% 넘게 상승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협정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좋고요. 전력설비 3사도 좋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6,400억 규모의 배전방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력기기 3사고 누적 수주 잔고가 1분기에만 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이러한 소식과 함께 9%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3.6%가량 상승, 효성중공업도 오름폭 키우면서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앞서 어제 곽동신 회장이 80억가량의 차 사주 추가적으로 취득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랐는데 오늘도 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데 재건과 반대되는 정유주들은 오늘 좀 하락합니다. S-오일 2%가량 밀리고요.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 0.7%가량 하락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조금 덜 받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대부분 종목이 오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투자 심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도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텍과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크게 올라줍니다. 심텍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2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이 좋은 가운데 PSK 홀딩스 같은 장비주들도 좋습니다. 4.75% 가까이 상승, 두산 테스나도 8%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도 좋고요.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도 좋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 들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에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과 30년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지컬 AI 같은 기술주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로보티즈와 SPG 오름폭 키우면서 13%, 16%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름폭 키우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상승하면서 7,651포인트 지나가고요.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 넘게 상승한 1,114포인트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파업 이슈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모두 뒤집는 듯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무려 6.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시총 비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건데요. 리밸런싱 차원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6,400억가량의 순매도 나타나고요. 다만 조단위 순매도는 오늘 끝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매도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후반까지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눈여겨보시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18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6,7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를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한 이야기 좀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핫하게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많이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오늘 두 자릿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AI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DB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공식
배치가 났거든요. 굉장히 핫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영해서 이제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실리콘 커패시터의 대규모 그 물량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건데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옆에 붙어서요. 반도체의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잘 잡아주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그 후년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고 1조 5천억 원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형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제 두 번째 실리콘 커패시터의 고객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커패시터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MLCC보다 더 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칩 가까이에 배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정화되는 성능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원도 좀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AI 시대의 프로세서나 아니면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벌써 대규모 계약을 맺은 만큼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패시터라는 거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한 5,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보면 2028년 약 1조 원 정도 이걸로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B증권에서는 삼성전기를 굉장히 국내 유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포넌트, 패키지 솔루션, 그 업황의 변곡점에선 선두 업체다라고 봤고 글로벌 유일한 기업으로서 목표 시총 같은 경우에도 120조 원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JP모건이거든요. 삼성전기 올릴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가 98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45만 원까지. 물론 DB증권은 160만 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권사 최상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98만 원 대비해서 145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올려 잡은 거라서 비중 확대는 유지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계약 커패시터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는 무라타와 TSMC 중심이었다면 신규 고객사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팹리시 솔루션 프로바이더 공급자로 역할 모델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하면은 기판, MLCC 두 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성장축으로 보이는데 MLCC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버에서 IT 쪽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면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IT, MLCC 이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IT 비중은 축소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에서 2028년 32%로 비중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판인데 이쪽도 생산 능력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베트남 쪽 12억 달러 투자 계획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AI 수요가 이제 GPU도 중요하지만 GPU에서 CPU로 또 가면서 한 번 또 폭발하는 시기 딱 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기판 이런 부분 안정적인 고부가 가치 기판 수급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굉장히 고객사에서 심하고요. 그로 인한 가격 인상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JP모건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고성능 기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원 좀 이상해서 28년도 보시면 6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앞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두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빠질 수가 없겠죠. 하나증권에서 ESS 배터리는 희망이다.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본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에 있어서 ESS는 희망인 거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ES 시장이 설치량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공급망도 재편이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 봐야 되거든요. 유럽 쪽 보면은 ESS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에서 이제 제품 이런 부품까지 좀 확대되는 중국을 규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ESS 공급망에 앞으로 탈중국화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당연히 셀 메이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제가 압축해서 써놓은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여전히 든든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뭐니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올라가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쓴 종목 또 삼성전기 있죠. 이렇게 이제 AI 이런 쪽은 다 또 전력 설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채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은 투자 자산의 매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채권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져 있어서 제가 오늘 윤여삼 위원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윤여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 일단 사로잡았습니다. AI 때문에 채권이 죽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리포트를 쓰게 되셨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유가 때문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쪽에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이 반도체 호황 속에 이 치플레이션 이게 또 채권 시장에 물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AI 시대는 높은 생산성을 유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꼭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소외 그리고 더 많은 기대 수익률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는데 이 반도체 호조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과연 반도체를 죽일까? 이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리포트에 녹여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포트의 비중 이런 조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채권 투자는 순환기라고 표현해보면 지속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만 600조, 내년 800조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3%, 내년에도 2% 중반 이상, 그리고 글로벌 성장의 기세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기조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게이트와 같은 실적 우려들도 불거지고 있고, 제가 이 자료에서 나타냈던 것 중에 과거 버블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철도 버블 때도 한 30년의 장기간 투자가 있었지만 한 해 GDP의 캐펙스를 한 5에서 6% 이상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발 AI 소프트웨어까지 다 합치면 작년부터 지금 GDP 한 9%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 칩 가격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수익성,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꿈꾸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가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제일 주목한 건 지금 우리 다들 또 이 지금 좋은 흐름이 또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과거의 버블기 때 한 산업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넘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도 버블이 역사상 최대치인 한 업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할 적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AI 빅10이 지금 시가총액의 40%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유수의 버블 때랑 유사할 정도의 주식시장에 좀 버블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잉여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나는 경로에 맞춰서 지금 AI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같이 늘어왔는데 올해부터 이 치킨 게임에 거의 경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 AGI 시대에 선도를 하기 위해서 캐펙스는 엄청난 기울기로 이제 조 달러 단위로
확증하는 반면 프리캐시플로는 올해 아마존이 마이너스, 내년도에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의 프리캐시플로가 내 잉여 현금이 바닥으로 간다. 물론 영업 현금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떨어져 갈 때 과연 투자를 더 늘리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점. 전 내년쯤 가서 일부 이제 우리 과거의 포탈, 인터넷 시대에 미국에선 구글,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살아남은 이런 흐름이 내년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항복을 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 센터, 캐펙스 이런 것들이 땡처리로 나올 수가 있다. 그때가 아마 이 반도체 투자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주구장창 피지컬 AI라든지 좋은 투자의 흐름들은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막대한 과열과 쏟아진 투자에 대한 열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의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내년쯤에 갔을 때 여기서 항복하는 업체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자. 그때가 채권 시장에는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시장 안에서도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면밀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오늘 윤여삼 위원님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AI 수익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그런 흐름들, 그 인사이트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내년도 수익화 이런 부분에서 패자와 승자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주식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의 흐름 짚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살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윤여삼 위원이 AI 수익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리포트를 붙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카카오와 NC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이제 카카오를 좀 바라볼까?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매수였고요. 69,000원 목표 주가였고요. NC는 이제 게임 쪽에서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그리고 44만 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규 그 검색 광고, 커머스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신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탑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벌써 2개의 신작이 흥행을 했고 라이브 서비스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바 9월에 글로벌 신작도 있거든요. 그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약간 내수 플랫폼, 사실 뭐 커머스나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참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플랫폼으로 재평가받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AI 에이전트고요. 알아서 잘 행동까지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맞춤형 비서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축으로 성장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쇼핑, 결제 이런 부분을 잘 되면 락인 효과라고 해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그 플랫폼을 쓰면은 그게 또 잘 되면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는 소비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거래 입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좀 모델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B2C라고 해서 기업이 소비자가 이렇게 컨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수익화 해법에 굉장히 골똘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기존의 커머스를 강화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폐쇄적 전략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카카오 언급을 했는데 카카오, 구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생태계로 좀 확장이 되면서 여기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략이 좀 다르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AI 에이전틱 커머스로서 부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미래 성장 동력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왜냐하면 AI 때문에 게임 장벽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AI 활용을 잘하는 게임 업체는 남다르다. 라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NC가 탑픽 종목이었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입증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잘하고 강력한 IP가 있고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AI 역량까지 잘 해준다면 그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와 NC 대표적인 종목으로 얘기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이드에서 인사이트를 듣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국증권 최종경 위원을 좀 연결해서 삼진제약 오늘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리포트 잘 봤습니다. 삼진제약이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리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적용 기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영업이익 속에서도 코프로모션 성과나 그 연구개발 협력 성과 같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경쟁력을 반영을 한 결과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중소제약 명가가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은 아무래도 글로벌 연구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리바이오의 AR1001 임상 3상 종료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과 2022년부터 연구개발 동맹을 맺고 그 양사 약 300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 취득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아리바이오의 AR1001인데요. 이 신약이 최근 중국 푸신제약하고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기계약권까지 누적으로 합치면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올해 9월에 임상 3상 주요 지표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진제약에게도 뭐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 사이드 이런 리포트 나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최종경 위원과 함께 삼진제약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 어떤 기술 그리고 수출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어제 시장과 확연히 좀 다른 그런 시장의 색깔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대부분 빨간색 일색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전쟁의 최종 종전 합의에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되고 우리 증시를 짓누르던 이런 외부 약재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외적인 약재들이 많이 좀 해소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다 또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동안 계속 시장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이걸 단번에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9%나 오르고 삼성전자도 6%나 오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0%씩이나 급등하면서
로봇주들을 쫙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시장에 보시면 반도체나 자동차, AI 관련해서는 전력주와 원전주, 통신 장비주,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거기다가 피지컬 AI 관련해서 2차 전지와 로봇주들, 정부 정책과 대기업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모두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부분은 예전에 총재가 아닐 때부터 여러 번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고유가 때문에도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돈을 못 버는 사업은 이런 섹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먼저 투자가 줄기 때문에 AI 쪽 관련된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있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번 돈을 갖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더 가겠죠. 물론 AI나 피지컬 AI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회사채까지 찍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멈춰버리면 자전거가 두 발로 막 지으면서 계속 가다가 갑자기 놔버리면 쓰러지듯이 AI나 피지컬 AI나 이제는 발을 뗄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자기 실적을 내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못 버는 쪽은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서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1분기에 흑자를 내거나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오늘 장의 흐름까지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수익화 가능한 종목을 옥석 가리기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주식 투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들이고 남들이 사고 싶어 아우성 칠 때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용 보안주들,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른 정보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차량용 보안주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관련돼서는 크게 한 3종목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규 종목으로 2종목 정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현대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페스카로나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우리 시장 자체에 처음으로 들어온 자동차 보안 쪽 관련주이고, 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이제 3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보안을 하지 않으면 외부인이 그 자동차, 자율주행차의 운전 권리를 탈취해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암살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안이 되지 않은 차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런 규제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페스카라와 아우토크립트는 최근 들어 주가가 공모한 이후로, 상장한 이후로 가장 바닥권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페스카로 같은 흑자 기업이고 아우토크립트는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만 적자 회사이긴 하지만 이쪽은 올해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업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가 커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했을 때 담아놓으시면 아마도 마음 편히 2달에 쭉 뻗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을 겁니다. 네, 오늘 페스카로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채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전망 분석 더 이어질 거고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제도를 두고 파격적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기존 OPI 제도는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특별 경영성 과급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 특별성 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사업이 많이 벌수록 직원들이 가져가는 성과급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사업 성과를 영업이익으로 볼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 원 안팎을 기준으로 특별 성과급 재원은 약 31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소 1억 6천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메모리 사업부는 사업부별 배분목과 기존 OPI까지 더해져 연봉 1억 원 기준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지만 나머지는 1년과 2년으로 나눠 매각이 제한된다. 이번 특별 경영 성과급 B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다만 일정 수준의 반도체 영업이익 달성이 조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파격 보상안은 앞으로 반도체 업황, 주주가치, 내부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흔들 변수로 남게 됐다. 오늘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유. 아, 너무 좋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웃는 네. 얼굴이다 보니까 웃고 방송하니까 이렇게 장 빠지는데 왜 웃냐. 오해를 사셨고. 네,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려고 하는데 왜 웃냐.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은 네. 웃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극적 타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좀 강대강 구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때 삼성을 다녔었는데요. 예, 삼성에는 맞아요. 노조라는 조직이 글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는 어찌 보면 무노조를 지향했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네, 네. 인사 쪽도 그렇고 노무 쪽도 그렇고 다 좀 서툴지 않나. 서로 협상이라는 것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강대강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혹여나 파업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만약에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클린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린룸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 특히 인쇄 회로도가 새겨져 있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좋은 시장에 좋은 상황에 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어찌 됐건 뭐 긍정적으로 해결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때 이제 삼성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네.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인센티브가 거의 평균 6억이라고 하니 굉장히 네. 예,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어쨌든 파업이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 네. 공급망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이런 수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어제 뭐 마이크론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역시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어찌됐건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는 뭐 이런 돌발 변수, 돌발 악재만 없다면 뭐 하반기도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이런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찌됐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걸로 말미암아 뭐 삼전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정말 나이스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816.2억 달러 컨센서스 상회해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1.87달러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이던스입니다. 즉 다음 분기 때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분기 매출액보다 거의 한 10% 정도 증가한 891.8억 달러에서 928.2억 달러 정도의 가이던스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총 이익률이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5% 정도, 영업이익률은 68%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매출총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 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HBM이나 D램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살펴주신다고 해서 반가웠던 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서 네. 그 삼전닉스까지 네.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이름부터 좀 낯설실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목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네. ETF는 본질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신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상품이 ETF입니다. 그렇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 종목, 한 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TF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운영은 운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삼성전자 7개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7개, 그리고 삼성전자 인버스 2X 1개, 그리고 하이닉스 인버스 2X 1개, 즉 레버리지만 나온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곧버스 상품도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조. 여기 보시면 현물이라고 적혀 있는 구조는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현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라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 가격, 그리고 하이닉스 개별 주식 선물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물과 선물은 가격 차이가 좀 크냐? 네. 가격 차이 있습니다. 선물은 이론가를 계산할 때 증거금만큼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현물, 삼성전자 주가보다 이자만큼 비싸게 거래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가격 괴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선물형, 현물형, 오늘 똑같이 삼성전자가 1%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상품은 2%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선물형이냐 현물형이냐 그리고 그 전날 종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2%가 오를 수도 있고 1.99%가 오를 수도 있고 1.97%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혹시 교육 들으셨나요? 저 아직 못 들어가지고. 예, 지금 혹시 몇 명 들었는 줄 아세요? 아니, 서버가 그때 이제 폭발, 왜냐면 그때 네. 이제 코스닥 살리기 한다고 네. 했을 때 레버리지 ETF 막 두 자릿수 다 급등하고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이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뭐 서버가 폭발했다라는 얘기 막 들려서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수는. 참고로 이 네, 레버리지 네. 상품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못 사죠. 네.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네. 두 가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그냥 레버리지 ETP를 매매하실 때는 1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인버스 2X 상품을 또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또 1시간 더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2시간 정도 교육 들으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틀어놓고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최근에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즉 1,000만 원이 내 잔고에 들어가 있으면 이 ETF를 뭐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니까 예. 1,000만 원 이상 주문해야 돼?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00만 원 이상 헷갈릴 주문하시는 수 게 있겠네요. 아니라요. 네.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잔고의 금액이 1,000만 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이 1,000만 원 금액 내에서 물론 뭐 1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2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상만 입금되어 있으면 되고 입금되어 있으면 그 계좌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현재까지 대략 한 8만 분 네. 예, 8만 분, 8만 분. 예, 8만 분 정도 관심이 많으시네.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이런 누적. 이런 파생 교육 좀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듣기 싫어하시는데 8만 분 정도 교육 이수했다는 뉴스 보고 아마 다음 주 상장이니까 더 한 10만 분은 최소한 넘어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예.
과연 이분들이 교육만 듣고 매매를 안 하실까요?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자동차 면허증 네, 땄는데 네. 자동차 면허증만 따놓고 장롱속에 고이 모셔두고 운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라는 것이죠. 실수요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렸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교육도 들어야 되고 어떤 정도 예치금도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한 번 더 주의를 주는 과정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만큼 상품에 대한 어쨌든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8만 명이나 교육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네. 이제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일단 기존 레버리지와 좀 다른 점부터 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자, 기존의 레버리지 그러면은 흔히 코스피 200 레버리지나 최근에는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개의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수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건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198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산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노조 파업이라든지 HBM 가격이라든지 D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이런 매크로 상황까지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200개 종목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리스크의 분산, 리스크의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일종의 회피 이런 성향이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도체라는 동일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종목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종목에서 발생한 개별 리스크에 연동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종목 상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매크로 상황도 중요하고 업황도 중요하지만 단일 종목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 변동성의 민감도는 가장 극대화됐다. 거의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 예탁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우리가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예.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좋은 거 얘기하고 뒤에 내가 말이야 너는 다른 게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것만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 중에 선수로만 레버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표 선수를 투자를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는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단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찌됐건 개별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음의 복리 효과. 네. 장기 수익률 아닙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률의 2배입니다. 즉 오늘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ETF는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똑같이 10%가 하락했다. 그러면 12,000원에서 2,400원 10% 9,600원이 되는 겁니다.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는 10,000원에서 10% 올랐다가 10% 빠졌을 뿐인데 내 레버리지 상품 ETF는 10,000원이 아니라 9,6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블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상품은 더블이니까 400% 수익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의 복리 효과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얘는 어찌됐건 급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클 거지 않습니까? 즉 10,000원에 상장해서 뭐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25% 하락했다. 그러면 얘는 반토막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토막이 다시 원위치 하려면은 수익률이 100%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전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 예.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상품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출시가 코앞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건지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예. 날짜는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고요. 애초에 좀 예정되어 있던 날짜보다는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예정대로 뭐 이번 주에 상장을 했다면 뭐 엔비디아 실적 변수, 네. 삼성전자 노조 변수 굉장히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상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활용법은 이벤트 전략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벤트였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짧게 한번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겠어. 이렇게 이벤트 대응형으로 짧게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좀 단기 조정폭이 컸다라고 했을 때 이때 기술적인 반등을 누리고 들어가는 전략, 이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본주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정도 들고 있다, 삼성전자. 예. 그러면 한 10% 정도는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을 10%니까 5%만 보유해도 내가 전체 자산의 50% 보유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네요. 네, 정말. 남는 5%는 현금 유동성으로 보유하시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전략, 즉 노출 비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짜 팁과 주의사항 이런 부분 당부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이 상품은 데일리 수익률의 2배입니다. 장기 수익률의 2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올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00원이었고 연말에 20,000원 됐다고 해서 이 종목은 200%, 이 레버리지 상품은 200%의 수익률을 2배의 수익률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단기 이벤트 대응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마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 이걸로 물타기 한번 해볼까? 네, 이걸로 물타기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물타기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물타기 했다가 한번 큰 조정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은 굉장히 수익률도 크지만 변동성도 크고 또 손실률도 큰 상품이다 보니까 반드시 손절 기준, 내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얼마나 보유할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좋은 기업을 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강하게 사는 겁니다. 예. 변동성. 이 출렁거림을 강하게 사는 거니까 이 출렁거림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은 뭐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인상적인데 변동성을 산다. 네, 변동성을 사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사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부분.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략도 많이 인사이트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 상장을 공식화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IPO 기록 경신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한 스페이스X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 주식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이 추산하는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8천억 달러로 이는 모기업 격인 테슬라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하지만 거대한 성장성과 동시에 막대한 투자 부담이 공존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에만 46억 9,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동시에 19억 4,3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든든한 캐시카우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비 지출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 조달된 천문학적인 자금은 머스크의 수건인 우주 기반 AI 생태계에 집중 투입된다. 스페이스X는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한 데 이어 테슬라와 손잡고 우주 환경용 반도체를 만드는 테라페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 AI 연산 인프라를 돌리겠다는 머스크의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월가는 이번 상장을 기점으로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대형 AI 기업들의 연쇄, IPO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의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상승장,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피지컬 AI 섹터가 또다시 뜨겁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노보틱스와 LG전자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던 만큼 반도체 도심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주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간에 조정을 상당히 깊게 받았기 때문에 시세 회복 오랜만에 되면서 매수세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도 지수 탄력을 받으면서 이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승 랠리 좀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성과가 실적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다. 이런 취지 아래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것 같고요. 협력이 이루어진 것 같고 어쨌든 최대 이제 DS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반도체 부분이죠. 거의 6억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반도체 부분도 1억 6천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이제 다른 어떤 부러움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한 10년치를 또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영업이익 이제 10년치를 세워가지고 200조 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 시에 물론 달성을 못하거나 적자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물어내는 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성과가 날 때만 성과급을 받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성과가 없이 월급이 깎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주주분들에게는 그쵸 일단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단은 자신이 주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0만 전자를 지금 오늘 장중에 일단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30만 원을 딱 찍고 1원도 더 가지 않고 물론 1원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호가상 정확히 30만 원을 딱 찍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종가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판다는 건 삼성전자를 판다는 거겠죠. 지금 5월 7일부터 지금 계속 순매도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고 오늘까지 11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규모 자체가 매일 조 단위로 팔고 있어요. 지금 7조, 거의 8조를 시작으로 지금 스타트를 끊으면서 어제도 거의 3조 가까이 판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비중이 지금 25.28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20%가 됐으니까 이 두 종목이 절반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을 판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판다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들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금 더블이 날 때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 가져간 것은 누구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오늘 지금 더블의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수익이 쌓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을 넘어서 만약 뭐 5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봉합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이익 실현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쥐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RSI가 과열권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에서 뭐 중간중간에 파는 것은 있어도 중요한 근간은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사기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SK하이닉스 1, 2위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9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매도 상위 종목 안에는 지금 SOFC와 2차전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세 내주고 있기 때문에 고수들도 빠르게 팔아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 로보틱스도 오랜만에 올라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현대차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매수세 붙고 있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이 종목들 팔아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이거 주식을 파는 건 아니고요. 초고수분들이 이제 단타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오늘 전차 군단이 다 같이 강한 것이 이 8천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전차 군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4가지 종목이 탑4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 현대차랑 LG전자는 로봇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랑 로봇 이 둘 다 똑같이 뭐에 얽혀 있습니까? AI에 얽혔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묻은 전차 군단이라는 것은 예전에 차화정 시절의 전차 군단과는 파워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가 묻은 전차 군단은 진짜로 저기죠. 그냥 깡통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흐름이라던가 현대차를 팔고 LG전자를 사는 흐름은 그냥 그 안에서 종목 스위칭일 뿐이지, 전차 군단 그리고 피지컬 AI가 붙은 이 자동차, 뭐 이런 뭐 전기전자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월봉에서 일단 과열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월봉에서 75.40 RSI 과열권이고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75.92 과열권입니다. 거기서 일봉에서 지금 최근에 3일 동안의 급락 때문에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1선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과열권에 접어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25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LG전자도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지금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 투자가 잡아냈죠.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과열권을 찍고 나와서 중요한 11선의 지지를 받을 때 그걸 개인 투자자가 샀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에 매수 정말 잘하십니다. 저기 뭐 초고수 매수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초고수가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분들이세요. 일부 투자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급에 포착되는 이 부분이 정말 절묘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이 늘었을 수도 있고 시장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고 있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수익을 최고치로
도달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블맵 통해서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버블맵 상으로 어제와는 정말 180도 다른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여러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인데요. 코스피 지수 3.85% 급등 후 출발했고 개장 후 20분 지난 시점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 넘게, 코스피는 6% 넘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리, 전선, 삼성그룹과 자율주행, HBM 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들 살펴보면 이 테슬라가 리투아니아에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금 시선이 쏠리고 구리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로는 오늘의 핫토픽이죠. 반도체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무려 데이터 센터 매출 부문만 7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기대감 받아가면서 HBM 관련 주들도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 HBM 관련해서 어제 또 오늘 오전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좀 가격 인상에 힘입어서 추가 리레이팅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외에 그렇다면 좀 개별 종목으로 HBM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7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5위까지 자리에 올랐었죠. 올해 들어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0계단인가 순위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순위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익 IPS도 12위에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리노공업이야 원래 워낙에 지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고 있었죠. 리노공업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코스닥 종목 그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리노공업을 제쳤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는 증착 장비를 위주로 하고 증착은 공정 중에 전공정입니다. 노광, 식각, 증착. 이렇게 반도체 3대 공정이라고 불리는 3대 공정이 모두 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이제 패키징이나 검사를 하는 것이고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시가총액이 27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 후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후공정 장비 쪽으로의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왜 대표적으로 후공정이냐? 우리가 사실 뭐 한미반도체도 알고 있지만 후공정으로 뭐 어닐링, 드릴링, 무슨 마킹 이런 것들이 다 후공정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다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새길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새길까요? 레이저로 새깁니다. 그걸 마커라고 하겠죠. 자, 근데 HBM은 수직으로 D램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 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층짜리 건물 지을 때, 5층짜리 건물 지을 때, 30층짜리 건물 지을 때 어떤 게 할 일이 많을까요?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로 새기고 자르고 뭐 깎고 붙이고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전공정 장비에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후공정 장비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시면서 후공정 장비를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볼까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월봉에서는 82 정도의 RSI 과열권에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 과열권을 보고 못 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 월봉의 과열권을 보면서 주봉, 일봉에서 타이밍을 재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타이밍이 나왔죠. 월봉에서 과열권이라는 뜨거운 시세를 배경을 깔고 나서 주봉에서 타이밍을 잡아보면은 RSI 과열권에서 5월 달에 빠져나오면서 10주선에 닿았을 때 이때가 기회였던 거죠. 지금 산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얻은 가운데 다시 한번 과열권에 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68.4입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2월 달이나 3월 달 이때 빠져나올 때마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일봉에서는 60일선에서 기회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여서
지금 다시 일본과 주봉에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버블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버블로 오늘도 좀 큰 버블로 포착이 되고 있는 전선 관련주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전력이 국가기관 전력망 개발 사업에 한국전력만 좀 참여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여러 민간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전력망 3법이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전선주들은 최근 노후 전력망 수요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만 봤을 때 전선주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전선 관련 종목, 좀 덜 알려진 종목 중에 우리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뭐 잘 알려진 종목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일단 전력은 이 키포인트가 되었죠. 우리가 그 인공지능 시대가 돌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다음 나오는 차세대 칩의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젠슨왕 회장님이 들고 나올 때마다 거기 집중을 했죠. 근데 지금 포커싱이 바뀌었죠. 그거 엔비디아 칩, 뭐 엔비디아 칩이든 인텔 CPU를 결합한 슈퍼칩이든 HBM까지 올라온 거든 칩넷에 올라간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슈퍼칩들이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광통신망은 이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질문이 이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핵심 포인트가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가 지금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력주에서 전선 관련주까지 뻗어 있는 것이고 섹터에서 전선 관련주 섹터가 1등입니다. 11.43%로 IT 대표주 LG전자가 지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섹터를 이기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거래소 코스닥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선도전기, 대원전선 우선주 이게 지금 두 개가 거의 상한가 수준이고요. 선도전기 상한가, 대원전선 우선주도 거의 20% 넘는 강세입니다. 코스닥에서는 KBI 메탈이 30%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선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 배경에는 아까 전력 3사의 강세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갖고 왔는데 최근에 또 계약이 하나 터졌죠. 북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 수주를 하나 따왔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섹터들은 월봉에서 전부 RSI 과열권이에요. 그럼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 과열권을 지금 보고 못 산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8천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 10,0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타기를 한다면 월봉의 과열권을 보고 주봉, 일봉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막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밑으로 꺼져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건 기다려봐야 기회비용 날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RSI 과열권인 거 들어가야죠. 어디서 들어가야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봉에서 과열권이니까 주봉에 들어가 보면 주봉에서 70 이하로 지금 빠지면서 어디 왔습니까? 10주선 근처에 오니까 지금 밑골이 달리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기회가. 일봉에서도 나왔죠. 5월 7일 날 34만 7,500원 찍고 과열권에서 완전 빠져나오면서 지금 일봉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지선이 안 보이죠. 주봉에서 아까 10주선에 지지선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마 버블을 찾아볼게요. 네, AI 데이터 센터 확대, 반도체 쪽의 호실적이 전선주로도 좀 뻗어가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 하나 뽑아주시죠, 위원님. 네, 우주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앨런 머스크의 생일이 6월 28일이거든요. 물론 앨런 머스크도 트럼프랑 똑같아요, 성향이. 기념 어떤 업적이나 뭐 기념일 같은 거를 굉장히 챙기는 스타일이라 6월 28일 정도에 상장해서 스페이스X를 딱 내놓기를 원하는데 일단 빨리 하고 싶은지 지금 6월 12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스페이스X 관련주도 결국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당연히 오늘은 전차 군단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스페이스X 관련주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저거 어떻게 삽니까 저거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순환매가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중에 덜 간 거. 아까 말한 것 중에 뭐 밑으로 처박혀 있는 걸 하면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것은 섹터 자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섹터 중에서 안 간 걸 찾는 건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뷰가 덜 갔죠. 센서뷰는 월봉에서 지금 과열권이 5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열권에 접어들지도 않았죠. RSI가 57이에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 보이죠. 센서뷰는 고주파나 케이블, 꼭 필요한 통신을 위한 방산에서도 그렇고 우주항공에서도 그렇고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 뭐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이 스페이스 X에도 케이블을 납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센서뷰가 스피어의 어떤 후속으로 볼 수가 있다. 스피어는 이미 갔잖아요. 월봉에서 이만큼 갔습니다. 뭐 스피어도 주봉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20주선에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자, 센서뷰는 밑에서 아직 안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죠. 센서뷰는 누가 사고 있나? 센서뷰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센서뷰 같은 중소형주를 외국인이 또 대형주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생일 훨씬 이전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8천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전차 군단이 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덜 간 종목인 센서뷰 같은 걸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꼬마버블 항공 우주로 살펴봤고요. 아직 가열권에 들지 않은 현재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센서뷰 만나봤습니다. 오늘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그간 시장을 둘렀던 악재들이 한 번에 해소되면서 양대지수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7,70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미국 장기채 금리도 하락했고 3점 파업 이슈까지 해결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7,700선 부근 지나갑니다. 6.82%가량 급등하면서 장 초반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전장 대비해서 494포인트 오른 7,7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8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7% 넘게 급등하면서 1,20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일어나고 있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면서 시총 상위단 대부분 종목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5천억가량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6,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순매수로 전환되나 싶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6천억가량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양시장에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개인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파악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원 선 아래로 1,502원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02원 선 지나갑니다. 지금 중동 이슈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렸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1조 5천억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사용되는 초소형 전자 부품인데요. 패키지 두께를 얇게 설계할 수 있고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인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 전송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MLCC 업황 강세와 함께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170만 원, KB증권과 DB증권은 160만 원, 다울투자증권은 15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실리콘 캐패시터 사업이 AI 서버로 본격 확장하기 시작했고 기존 계열사 물량이 아닌 신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단일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삼성전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3%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119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120만 원 선까지 장중 돌파했습니다. LG이노텍도 9% 넘게 상승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83만 3,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심텍 주가도 22%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함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12만 7천 원 선 거래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6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사업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 핵심 부품 공급의 수혜주로 부각됐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 부품 공급 주도권 가치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생태계 소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2031년 매출액은 약 2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 현대차와의 주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총 괴리가 크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차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단 안에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4만 6천 원 선까지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9% 넘게 급등하면서 63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오토에버 주가도 함께 오릅니다. 1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전차 군단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소식에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장 초반에 3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30만 전자를 달성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 2분기 가이던스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816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87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의 예상인 873억 달러보다 높은 891억에서 928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AI 성장성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업 리스크까지 완화됐죠. 22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반도체주의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5.89% 가까이 오르면서 2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름폭 키우면서 193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10.83%가량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따라붙으면서 하나 마이크론 1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주가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15.61%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9,6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힘이 붙으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8,000선을 넘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장이 너무 좋은 만큼 향후 장에 대한 분석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시장은 또 어느새 7,700까지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 5%, SK하이닉스 1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전망 전반적으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AI입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네,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는지요? 우선 가장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SML 실적 발표 나오고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이 다 나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카펙스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 아, 이거는 엔비디아 가이던스 좋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셀더 뉴스, 즉 사전에 다 반영됐다가 어닝콜이 나오면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지난 7분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네. 7분기 내내 항상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나온 다음에 한 4주 정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본다라면 엔비디아는 사전에 좀 반영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년하고 또 다르게 2026년은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가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7천억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미국의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빅4가. 이 정도 액수면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에 인류가 투자했던 핵무기 발전에 투자했던 돈, 2차 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에다 쏟아부었던 미국 정부 쏟아부었던 마샬 플랜, 그다음에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폴로에 쏟아부었던 돈, 러시아가 ISS에서 우주 정거장을 쏟아붓게 이거 4개 다 합쳐도요. 이 4개 기업이 올해 한 해 동안 쓰는 7천억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프라 투자가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은 2025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2026년에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2027년에도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을 넘어서 더욱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큰 사이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이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했는데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워낙 많은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뭐 유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과거에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러면서 SK 하이닉스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이 됐던 것처럼 사이클론을 대단히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AI가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이클이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데스크탑,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장비 들어가는 반도체에서의 사이클이지 AI라는 이러한 독특한 국면을 저희는 2024년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다만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분화되고 있는 것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최종 확인하는 거였지 이것이 와 이제 막 반도체는 더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부풀리는 모멘트가 아니라 워낙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때 오늘 모시기 너무 잘했다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좀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 딱 설명이 됐네요. 최근 이제 AI 시대에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로 이제 듣게 되게 되는데 엔트로피 최근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상품을 쓰는 그런 수요자들은 굉장히 쓸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엔트로피 이제 2월달에 그러니까 오픈AI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달에 투자를 한번 했고요, 받았고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는 기업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3,800억 달러였고요. 오픈AI도 2월달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때 오픈AI는 8,5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오픈AI가 높았죠. 근데 지금 5월 둘째 주에 엔트로피가 1.2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뛰어버린 거죠. 선업에.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런 레이트라는 영어가 달리다의 런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매출 구조의 매출의 월 매출, 왜냐하면 여기는 월 정액지를 많이 받잖아요. 토큰 사용량. 이것이 성장률을 그냥 정상적인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이것이 연 12월까지 벌 수 있는 매출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엔트로픽의 매출이 14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 300억으로 2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가 뛰었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뛰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대로 간다면 오픈 AI 매출 넘어섭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도 지금 상장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법적 공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약 1조 달러 정도를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 AI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엔스로픽은 1.2에서 1.4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단숨에 테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제는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소 집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상장을 통해서 이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려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 투여가 필요한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엔스로픽의 성장이 올해 2026년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네요. 즉 모델이 좋다는 걸 넘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엔스로픽의 고객의 90%가 B2B 기업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이죠. 기업들은 돈을 내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픈 AI 고객은 2%만이 돈을 내요. 거기서 확연하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근데 잠재적인 그 브랜드 파워는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보실 때 자녀들이라든지 친척들 올 때 대학생들 아무리 엔스로픽 해도 절대 가지 않아요. 그냥 챗GPT 씁니다. 돈 되니까. 네, 그리고 무료로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오픈AI는 찾고 있고 그것이 이제 AI의 그 서비스에 이제 챗GPT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어제 있었던 구글의 I/O에서도 나왔었지만 광고라든지 AI 커머스라든지 이런 B2C 시장에서 컨슈머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된다면 되게 크겠죠. 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시장 바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젠스랑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미래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음에 아마존이 알파벳이 카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즉 카펙스 투자를 한다는 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간다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HBM을 사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들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돈은 언제 벌 거냐? 돈은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돈을 버네 어떻게 엔스로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스로픽이 많이 파는 거하고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엔스로픽이 구자를 기업에게 팔 때는 엔스로픽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팔고 그래서 엔스로픽 팔고 싶어서 오픈 AI의 독점 계약도 깬 거죠. 오픈 AI라고만 하지 않을래? 엔스로픽도 하겠어. 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로픽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매출이 증가한다. 심지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위해서 어제 S1 문서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S1 문서에서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매달 엔스로픽으로부터 콜로서스 1을 완전히 통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GPU가 22만 장 들어가 있습니다. 매달 1억 2,500만 달러를 임대료로 받습니다. 엔스로픽으로. 그러면 이거만 하면 1년으로 하면은 그냥 12억 달러가 매출이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스페이스X, XAI가 콜로서스를 만들었던 것이 임대 사업하려고 했구나. 즉 헛돈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 GPU에 대한 투자가 돈을 버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2026년 진입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젠스랑이 이번 어닝콜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 기업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들어가면서 제품이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약간 앉아서 돈 버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걸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 뭐 빅테크 기업들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구나. 그게 또 효과로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드디어 기업이 돈을 내는 즉 AI의 매출, 즉 인프라스트럭처 내부에서만 돈이 돌았던 것, 즉 엔비디아가 번 돈으로 다시 이런 모델 기업에 투자를 내줘가지고 그 모델에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이러한 순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작년까지 있었다라면 올해부터는 기업의 돈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00만 달러면 뭐 작은 돈 뭐 큰 돈 아니지만 10억이 넘는 돈이겠죠. 15억 정도 되겠죠.를 내는 기업이 이상이니까 더 많이 내는 기업도 있겠죠. 3월 달에 여러분 2월 달에 엔스로픽에 500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AI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돈으로 GPU를 사고 이 돈으로 HBM을 사고 이 돈으로 전력을 사고 이 돈으로 뭐 발전기를 사는 이런 식의 순환이
거대한 AI 경제가 완성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2026년 되게 의미 있고 반도체 시장에도 대단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없애버리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가다가 삐끗할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거품이 아니냐, 수익화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엔소피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걸 확인할 네, 수 그렇죠.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조정은 네.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이란 전쟁이 끝날 듯하면서 결국은 다시 확산이 된다든지 이걸 뭘로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고 또 내일 곧 있을 또 이 페드 의장의 취임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연설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 여러 가지 변수는 항상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 정적인 저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목에 의해서 이것이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현재의 이러한 사이클이 거품이 끼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사이클로 해가지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반도체 시장이 간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돈을 또 벌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한 만큼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레브러스 이게 약간 네. 좀 그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AI 추론용 그러니까 칩 이렇게 반도체 설계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했죠. 예. 상장을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0% 오르는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레브러스는 여러분 작년에 그 12월 달에 엔비디아가 그로크라고 하는 네네. NPU, 즉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그로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레브러스가 있다. 이거와 유사한 한국의 기업은 레벨리온이나 퓨리오사가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는 지금까지는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학습에 중요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했고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또는 구글 그다음에 XAI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이유는 학습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젠슨랑도 얘기했지만 인퍼런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인퍼런스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AI를.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퍼런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비에 왜 증가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어떻게 다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당연하게 메모리의 광대역 메모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레브러스 같은 경우에는 추론만 정말 잘하는 칩이에요. 학습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추론만 잘하는 칩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추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HBM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하면 KV 캐시라든지 AI 모델의 가중치를 여러분 강정수는 지금 이데일리 TV에 출연해서 지금 11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AI는 맨 끝에 있는 단어를 뱉기 위해서라도 맨 처음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짧은 문장인가 괜찮은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뭐 평화 이 정도의 1000페이지짜리를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300페이지쯤부터에서도 계속 1페이지부터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빠른 속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HBM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N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레브러스는 이것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GPU가 HBM은 네트워킹으로 패키징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레브러스가 지금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큰 웨이퍼판을 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GPU를 만들기도 하고 HBM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원판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SRAM이라고 해서 우리가 D램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 HBM은 D램을 쌓은 거잖아요. SRAM이라고 해서 원래는 되게 작아요. 작아서 CPU 옆에 있는데 이 SRAM을 44기가바이트 즉 H100으로 친다라면 HBM의 거의 반 정도로 키웠어요. 근데 반 정도로 키워서 이 정도면 대단히 충분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전송 속도가 6,000배가 빠릅니다. HBM보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레브러스는 무진장 빠르게. 빛의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6,000배가 빨라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AI에 최적화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흔히 말하는 지연 시간, 레이턴시 없이 바로바로 답변을 줘요. 근데 세레브러스가 그러면 다 평정하겠네? HBM의 시대는 끝인가? 학습 시장에만 쓰고 추론 시장에는 HBM을 안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대표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스로픽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콜로세스 1 거기에 여러분 H100이 22만 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PU와 HBM을 써서 추론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도 정통적인 걸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레브러스를 쓸 수 있는데 세레브러스의 단점은 아까 말했던 원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에다가 그림을
우리가 ASML의 EUV로 이 노광 장비로 그리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네.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이걸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수율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렇네요. 판이 크니까요. 예. 판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네. SRAM을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수율이 떨어집니다. 실수가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싸집니다. 조금만 실수도 네. 조그만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싼 고급형 추론에만 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엔트로픽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의 외우셔야 투자 실험에 외우셔야 될 개념이죠. 타임 허라이존이라고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AI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1시간 이상 지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뭔가 흐릿해지고 본래 환각을 그거를 일으키고 약간 잊어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니까요. 하고 답이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좋지 않아요.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6시간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에이전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쓴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면서 아침까지 뭐 좀 해놔. 그러면 얘가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10개 시킬 테니까 10개 다 해놔. 다 해놓습니다. 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시켜놔요. 아침까지 해놔 그러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네, 해놓으면 네, 되는 네. 거지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굳이 HBM도 안 써도 되고 SRAM인 셀레브라스도 안 써도 됩니다. 구형 외장 하드를 써도 되는 거거든요. 구형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즉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기로 했던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도 아니고 SRAM도 아닌 그렇네. 네. 전통 D램을 써도 그리고 외장 하드를 써도 제 시간 안에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으니 또는 10시간을 저의 명령하는 사람이 10시간 내에 해라고 그랬으니 8시간 네.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 네. 안정적으로만 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D램 시장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외장 하드도 증가하고 있고 자 이러한 에이전틱 AI에서는 이 명령들을 병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합니다. 즉 CPU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CPU가 그러니까 CPU하고 전통적인 외장 하드하고 전통적인 D램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HBM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HBM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추론에도 HBM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SRAM보다는 싸니까요. 그러니까 셀레브라스보다는. 그래서 셀레브라스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네네. HBM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전통적인 D램과 외장 하드까지 그리고 CPU까지 다시 한 축을 차지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반도체들이 수요가 되는 정말 폭발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다 필요한 그러한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전닉스 자꾸 목표 주가 상향되고 제가 네. 딱 느끼기로는 그 서로의 밥그릇은 다른데 네. 어쨌든 그 영역에서 다 할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시장이 이것이 바로 기술의 변화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 있었던 타임 허라이전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기업들로부터는 AI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돈을 내고 비싼 돈을 여러분 지금 병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요 엔트로픽 쓸 때 웃돈 내고 써요. 네. 웃돈 내고 쓴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서 전체 시장의 흐름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나 AI 인사이트는 강정수 박사님 모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미국 대형 유통업계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에 홈디포가 실적을 내놓았고 어제 간밤에 타겟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은 월마트의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에 발표한 타겟 실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대폭 감소해서 22%가량 빠졌고요. 주당 순이익도 24% 감소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타겟은 이 사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마트는 식료품, 생활 필수재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방어적 성격을 띠지만 타겟은 소비 위축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2025년 3분기 8% 상승했을 때 27%가량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 실적 추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월마트의 흐름을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늘었지만 이 순이익 자체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급등락 반복했습니다. 2분기에 56%, 3분기에 30% 크게 올랐는데 당시 전자상거래와 이 광고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수익이 올랐고요. 4분기 실적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당시 연말 쇼핑 시즌이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24% 급증했고요. 순이익은 당시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한 평가 손실이 회계상 반영이 되었다라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당시 2월 3일에 전통 유통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10위권에 원래 일라이릴리가 있었다며 일라이릴리 제치고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시대가 오히려 월마트에는 연소득 10만 가구 이상으로 좀 소비가 급증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마트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한 상승장이 인상적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챙겨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